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미국 금리 인하가 가시화한 최근에도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던 과거엔 두 기업 모두 저금리 시기 커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았지만 최근엔 신사업 부재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6개월간 개인 순매수 종목 1위와 4위에 올라 동학개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주가 AI주에 이어 차기 주도주 자리를 꿰찰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주도주로 금융주를 꼽은 이유는 활발한 주주가치 재고 활동 때문입니다. 금융기업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주 환원 공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7일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약 8천억 원어치입니다. 신한지주도 최근 총 주주 환원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금융지주도 지난달 중장기 목표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국내 수혜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향후 2년간 약 5억 대의 아이폰을 출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하량이 최고치에 육박한 2021년에서 22년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주도주로 금융주를 꼽는 이유는 활발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는 오히려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다음 주도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이 모두 상승불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막판까지 그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죠. 자, 우선 전일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투톱 기업이 하루 만에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게 되면서 훈풍을 이어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보인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겠지만 우선 22일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의사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28일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을 쭉 앉아서 보고 있고요. 시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7월 18일부터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급락을 말씀드렸을 때 급락 시장이 맞았고요. 그리고 8월 5일 날 최저점에서 인버스를 다 팔면서 반등을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공격적으로 지금 내가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또 사고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강세장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가격 조정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장의 패턴상으로 볼 때는 기간 조정 횡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들을 조금 사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섹터가 글쎄요. 지금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가지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조선주를 볼 수 있겠고 금융과 보험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올해 연말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조정 나올 때 사야 되고 절대로 물리지 않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방송을 통해서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TV 출연하는 사람은 절대 다 이거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 서울경제TV 통해서 제가 벌써 이제 올 연말이면 2년이 되거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뵙고 있는데 여러분께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쳤던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서 쌀 때 사는 것이지 비쌀 때 추격 매수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유명한 할아버지 알고 계세요? 예, 다들 아시죠? 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죽거든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 ETF에 투자하라. S&P 지수 ETF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장은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이고요. 미국의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S&P 500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기술주 중에 탑 1을 각 섹터별로 1등하는 종목만 500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미국은 내가 월급 받잖아요. 최하 30% 많으면 70%까지 연금저축을 넣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액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받는데 내가 30만 원씩 적금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적금 넣은 30만 원의 70%가 미국 주식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또 올라가고 배당을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 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1등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하셨던 애플 조만간 아이폰 16 나온다고 하잖아요. 애플 회사 하나 팔면 여러분 대한민국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몽땅 다 합쳐도 애플 시총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애플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전체를 다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투자는요. 대한민국 개별주 시장에서 선수들은 개별주 잘하세요. 뭐 테마 탈 때마다 와 이거 애플 그러면 애플 관련주 쫙 하고 전기차 관련 쫙 하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신뢰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주로 대형주만 움직이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 생각에는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장이 또 한 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법 세게 뺄 거예요. 그때 빠질 때 저는 뭐 살 거냐면 이제 미국 관련 그리고 해외 관련 글로벌 관련 ETF하고 주식 쪽으로 퍼 담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기획특강 형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시장을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연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제가 2, 3주 동안 천천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권방송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시각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 종목 좋다고 얘기하더라. 그거 괜찮네. 사고. 야, 이거 정말 무조건 간다더라. 그럼 사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이 맞춰서 수익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보셨습니까? 연속해서 3판 이기기 어려운 거 아세요? 10판은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없다면 투자의 승률도 높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적게 해야 되고요. 이길 수 있을 때만 내가 가위바위보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시장이 조금 눌림이 준다면 나는 천천히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조정이 없다면 그냥 추격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비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 될 거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오면은 종목들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조정 나왔다 다시 오르고 조정 나왔다 오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추석이 끝난 이후에 9월 말에서 10월쯤 넘어갈 때쯤에는 또 한 번의 하락을 우린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아마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급격한 하락장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올해의 마지막 저점일 것 같다. 그때 사게 되면 아마 내년 초까지 끌고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여러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렸다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이죠. 24일 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하고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제가 하는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 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온라인 특강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홈런을 쳤습니다. 재밌는 건요. 지난번에 6월 말에서 7월에 드렸던 제 종목은 뭐였냐면 인버스였습니다. 주가가 빠질 거라고. 그리고 7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급락을 했지요. 그리고 제가 8월 첫 주, 둘째 주에 공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것은 8월 5일 날 자리가 단기 저점이다. 상방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자동차 종목도 드렸는데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차익 실현을 거의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특강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고기 잡는 방법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봐야 될 섹터들을,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 중에 제가 50분 동안 생방송인데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은 37분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온라인 특강은 3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도 1시간 동안 받습니다. 약 4시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비교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바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셔서 들으시면 뭐가 될 거냐면 추석 전에 뭘 내가 돈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충분하게 전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제가 하반기에 관련된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오시고, 항상 보면 온라인 특강 때 설명했던 얘기를 제가 뒤에 와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때 더 3시간 얘기하는 거랑 37분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순환이 빠른 테마주라든지 단기 매매가 적성에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장자방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과 결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평일에 주식 공부 온전하게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시장 이야기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주말 시간 노려서 느긋하게 같이 또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사항도 하단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섹터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외 섹터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형주하고 ETF 위주로만 현물을 거래합니다. 중소형 종목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소형 종목들이 좋은 회사인지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 담당도 아니고 제가 그 회사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할 수도 없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도 앞으로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각 섹터, 이를테면 내가 반도체 섹터를 거래할까 그러면 반도체에 관련된 ETF, 자동차가 거래할 거 자동차 관련된 ETF 하나면 전체가 다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섹터라고 얘기할 때 완성차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아가 있겠고, 쌍용현대 이름 바뀌었죠. 근데 사실 쌍용차는 자동차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완성차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습니다. 같은 회사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부품주를 볼 때 현대모비스를 보고요, 위아를 보고 만도를 봅니다. 또 한국타이앤테크놀로지 보고요, SL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가지 종목인데 내가 완성차 2개에다가 그다음에 부품주 5개를 봤을 때 7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고민스럽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섹터가 함께 성장하고 얘가 조정 나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코덱스 자동차라고는 ETF 하나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실 세금인데요. 보시면 저는 1억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왕복 한번 샀다 팔잖아요.
그러면 거래세가 얼마 정도가 아껴지냐면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1억 갖고 내가 사고 팔고를 하루에 한 번만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본전에 파는 거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한 달이면은 거의 550만 원, 600만 원을 여러분이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에 약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연봉 7천만 원 밑으로 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봉 7천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을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국가에 기여하는 건데 여러분 국가에 그만큼 기여하고 싶으세요? 굳이 증권 거래소를 기여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내가 연간 단위로 따지시면 증권 하시는 분들 증권 거래세 수수료 엄청나게 나옵니다. 단타를 내보시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시고 1년치로 한번 따져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해서 연봉만큼 나가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개별 종목이 못 가도 그 상승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안정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올라가고 기아차 떨어져도 나는 자동차 섹터 ETF 산 걸 올라가요. 내가 만약에 모비스는 올라가는데 완성차가 빠져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개별주의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측면에서 ETF를 굉장히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ETF 몇 개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12630 종목 코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두 개가 있잖아요. 코스닥은 중소형 종목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인데요. 물론 이 코스피 위주에서도 우리가 코스피 200개, 상위 200개만 가지고 거래하는 걸 코스피 지수 200이라고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코스피 200, 상위 200개 종목인데요. 이 200개를 가지고 지수화시킨 것을 K200,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상위 200개가 올라갔냐 떨어졌냐만 보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내가 종목 200개 다 분석할 필요 없고요. 이거의 평균값. 내가 200개를 종목을 종가를 다 더해. 그리고 나누기 200 하면 그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은 오르고 저게 떨어지고 상관없고요. 200개 몽땅 더해서 200으로 나눠버리면 코스피 200 지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수를 가지고 올라가니 내려가니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다만 내가 비싸게 사면 물려있는 시간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주식을 내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앞으로 거래하세요. 재밌는 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5% 수익은 무조건 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입니까? 50%에서 60%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금 대비 내가 5, 60%의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라면 내가 주식을 왜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저 종목 분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 계란이 정말 많을 때 한 바구니 담으면 깨지는 거지. 계란 조금이면 한 바구니 담는 게 낫습니다. 바구니 값 더 들어요. 바구니 하나에 2,000원, 3,000원 하는데 내가 계란 두 알, 3알 집어넣을 거 뭐하러 분산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인 매매자가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왔던 자료를 한번 봤더니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하는 비용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언더와 이하, 그러니까 2천만 원 위랑 아래의 기준이 보면 상위 10% 정도가 2천만 원 기준이에요. 그러면 전체 주식 거래자의 90%는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분산을 할 게 있습니까? 2천만 원 쪼개고 쪼개서 내가 10종목 사서 개당 2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리스크가 분산될 것 같습니까? 돈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 일을 하십시오. 2천만 원 가지고 하면서 뭘 분산을 합니까? 저는 물론 2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1억 원 이하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종목수 많아봐야 4개, 5개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종목을 거래하실까요? 보통 개인 매매자들 제가 이렇게 종목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전화 상담 여기서 방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종목을 한두 개, 두세 개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억 정도 거래하시면 거의 10개 이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보입니까? 저는 10개 보려면 눈 돌아가던데요.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ETF를 좋아하고 대형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산업 섹터 몇 개만 보고 난 거기만 투자하는 거고 ETF 투자하고 개별주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한 두세 개 하는 정도? 저는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억 원 밑에 있다면 내 종목이 5개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움직인다면 그러면은 많으면 한 10개까지는 늘어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각 회사별로 각 종목별로 내가 정확히 공부한 다음에 이 타이밍이 좋다라고 인정할 때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개수와 투자 개수를 늘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으면 그냥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장에는 이 종목 하나, 하락장에는 인버스 하나 딱 2개만 가지고 거래하셔도 한 달에 내 원금의 5%에서 10%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될 때도 있겠죠. 저점 못 잡으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2, 3개월 기다리면 이 종목들은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거의 손해볼 가능성은 없거든요. 꼭지에 잡고 정말 분석력이 없다면 모를까 내가 조정 시에 사는 개념에서 분할로 산다고 한다면 사실상 물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종목들을 함부로 거래하지 마시고 저라면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하면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배짜리 상품이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10%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 20% 수익 나요. 지수가 대신 반대로 10% 빠지면 나는 20% 마이너스 나겠죠. 그래서 나는 저점에서 눌림 시에 사서 올라갈 때 상승의 수익, 반등의 수익을 내는 그 관점에 접근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4월 중순에 우리가 18,000원 밑에 무너질 때 밀고 올라가서 쭉 끌고 가다가 22,000원 찍던 날에 7월 초에 다 팔았습니다. 22,000원, 21,800원에 한 줌도 남기지 말고 다 팔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살짝 눌렀다 그냥 가나 싶어서 팔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불안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7월 18일 날입니다. 요날 17일 날입니다. 요날, 요 이틀 동안에 제가 인버스 배팅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냐면 추세대 이탈을 봤거든요. 그럼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하락폭은 여기 19,000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 한 번 더 빠진다. 비중 50%를 하방에다 인버스에 채워라 했더니 급락파 왔고요. 8월 5일 날 오후 3시에 전부 다 팔라고 3시 4분에 여러분께 제가 알림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뒤부터 반등이요 했더니 지금 내내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가 어저께 상방 물량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시장이 반등을 계속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눌림을 이용해서 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눌리지 않는다면 19,000원을 그냥 통과해버리면은 추격 매수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여러분 장 보시면서 19,000원 통과해버리면 그냥 추격 매수 잡아서 언제까지 여기 25,500원에서 21,500원 요 구간 가서 그냥 한 10%에서 15%좀 벌고 그냥 털어버리고 난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추석 전에 목표가 도달하고 10% 15% 버시는 걸로 끝내실 거고요. 만약 제가 원하는 눌림목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 사가지고 들고 올라가면은 저 위까지 15%에서 23% 구간 수익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나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 전기, 전자, IT 업종이라고 전체가 다 묶여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만들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제일 큰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만 볼 수도 없고 그 외에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DB하이텍이라든가 관련 부품 업종들까지 다 치게 되면 한 10개 정도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종목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반도체 안에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한 10개쯤 되는데요. 비중이 높은 것은 3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주로 거래를 하는 편이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시총의 3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 종목 하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시장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고 이 종목을 빼고 거래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종목을 만약에 우리나라 중시를요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은 뭐밖에 볼 게 없는 나라냐면 첫 번째 반도체고요,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선방하면서 자동차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1950년에 전쟁 겪었죠. 전쟁 겪고 나서 자동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자동차가 지금 세계 10위권 이내의 회사로 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올 하반기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가 관세를 때리거나 어렵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은 어쨌든 뭐 할 거니까 계속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이 두 개의 산업을 갖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섹터에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해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게 10월 말경에서 11월쯤에 우리가 잡게 되면은 아마 연말 상승 랠리를 꽤 크게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데 업종으로 나가지 마시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개만 보십시오. 두 개 이후에 다른 걸 보시는 건 나중 일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저께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달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계속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최대냐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유지하고 나면 보통 꺾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간을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지 달러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 드렸냐면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우리가 4월에 5,800원 얘는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종목 코드는 261260입니다. 5,800원에 사시면 손해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조언 드렸는데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 한 번에 이익의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 다시 한번 5,800원에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비중은 20에서 30% 얘는 손해 안 나니까 재워두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7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께 5,800원에 또 한 번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생방송을 통해서도 가끔씩 달러가 떨어질 거니까 달러 인버스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툭툭 던지듯 드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의 달러가 무너질 때 제가 생각하는 건 1,300원을 붕괴할 거로 보입니다. 1,250원에서 1,300원까지 내려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쯤 아마 이 인버스는 6,700원에서 7,200원 사이쯤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일 겪었습니까?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시장에 급락을 겪었습니다. 그 급락을 겪는 와중에 어땠나요? 미국 달러 인버스는 살짝 눌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지수가 오를 때는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빠질 때는 누가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죠. 보시면 지수가 왕창 빠질 때 달러 인버스가 빠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면서부터 급등하면서 뭐합니까? 달러 인버스가 간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달러에서 무지하게 센 달러에서 조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9월까지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달러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까지의 흐름은 여러분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선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달러와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네시스 G90을 한 대 산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대 우리가 보통 기본값이 1억입니다. 좀 비싼 차들은 1억 8천까지 가는 것 같은데 1억짜리 차 한 대를 내가 주문했는데 제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전화해서 저기 정 회장님 제네시스 G90 한 대만 좀 보내주세요. 얼마요? 그래 제일 싼 걸로 주세요. 1억짜리 얘기했어요. 근데 달러 값이 만약에 10%가 올랐다고 칩시다. 내가 그러면 이제 차를 미국까지 받고 나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화로 지급할 거냐 달러로 지급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없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나을까요? 달러 주는 게 낫잖아요. 달러 값이 10% 올랐으니까 내가 달러로 1억 원어치를 주면 그러면 우리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10%만큼 돈을 덜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가 돈 받을 돈 10% 적게 받았으니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매출이 1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대한민국 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 증시에는 나쁘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 이해하셨죠? 물론 여기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되게 아주 좀 더 어렵게 유식한 용어로 설명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저 하나쯤은 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달러를 자꾸 보는 원달러 환율을 자꾸 보고 이걸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볼 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빠진다는 얘기는 즉 원달러 인버스가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게 현재 맞다는 거고 주식을 사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본 논리는 좀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어느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당분간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이 밖에 시장 이야기보다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말에 느긋하게 공개 방송 보시면서 또 시장 전략들 자세하게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사항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각각 섹터별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ETF를 얘기할 때 이게 뭔가 싶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만 여러분께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제가 자주 거래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화면에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종목은 여기 보시게 되면 보면 옆에 잘 안 보이나요? 예, 되네요. 예, 보시면. 예, 보시면 얘는 제일 많은 구성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이닉스입니다. 28%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반도체에 몰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는 전기, 전자, 핸드폰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에 몰빵하는 회사가 비중의 28%를 차지하고 삼성전자는 지수를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안전빵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 9.9%. 근데 여러분 이번에 성장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냐면 한미 반도체였고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면 얘는 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리노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DBI텍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매우 미미하게 뭐 2%, 3%,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 중에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제가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에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여러분 한번 살피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반도체 섹터인데요. 구성이 좀 다릅니다. 보실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29%입니다. 하이닉스가 26%고 그럼 아까보다 삼성전자 비중이 약 10% 올랐고 하이닉스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미 반도체가 19.6%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반도체 중에서 AI 기술에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어디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인정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할 때 왜 내가 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되냐면 여러분 이 ETF라고 하는 것은요. 각 증권사별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뭐 코덱스 그러면 뭐 무슨 증권사, 뭐 내가 뭐 에이스 그러면 모 증권사, 증권사별로 만든 ETF예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야, 요 섹터를 추종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를 일일이 다 전문가들이 분석해 놨어요. 얘는 뭐 안정성이 어떻고 얘는 앞으로 사업성이 어떻고 얘는 자기 자본율이 어떻고 이익률이 어떻고 단기 순이익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다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내가 차트를 보고 그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고 패턴이 좋은 놈만 찾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왜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손해 안 끼치고 종목을 잘 선정하냐면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증권사가 골라오는 것 중에서 패턴 예쁜 것만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 안에 구성된 종목들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다 보면은 되게 흔들면서 힘들게 하는 종목들은 다 배제하고요. 추세가 날 때 좀 편안하게 나고 눌림이 올 때도 정직하게 왔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도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 전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보통 찾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이런 종목 위주로만 거래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반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나 그다음에 자동차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눌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 종목들 거래하시면 좋겠고 종목 코드는요. 코덱스 반도체는 091160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포커스는요. 469150입니다. 이 종목 두 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굉장히 구성이 좋은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 관심 포트에 넣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다음에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091180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세팅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되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건설입니다. 건설 산업 중에서는 사실 개별주로 보면은 저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을 요즘 거래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시멘트 관련주 중에는 아시아시멘트하고 그다음에 성신양회 이렇게 제가 4개의 섹터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117700 117700이 종목 코드입니다. 이 종목이 조정 나올 때 여러분 사시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2020년에 얘가 1,300원짜리가 4,100원까지 갔으니까 약 300% 정도 났고요. 지금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한 떨어져봤자 3,000원에서 2,700원 밑에 내려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죠. 계속 장기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치고 넘어가면 다시 4,000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동산 정책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공급이 2027년까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7년 5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 있죠. 그러면 이번 현 정권 안에서 이번에 8월 8일 날 경제 주택 관련 대책 나온 거 보니까 사실 대책이 없다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빌라 매입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라는 쉽게 지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수치를 늘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너 빌라 살래 아파트 살래 돈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살죠. 빌라 산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수치에 대한 그냥 뭐 살짝 조작 비슷한 느낌도 좀 납니다. 예, 왜냐하면 통계치를 높이기 위한 그냥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새 아파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급화입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 시작해도 아파트 짓는데 4년 5년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 갔을 때 분명히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것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실행되는 건 아마 다음 정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멘트 값도 현재 4년간 2배가 올랐고요. 콘크리트 값도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값이 2배씩 올랐는데 건설 비용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는다면 누가 제일 수혜를 받을까요? 첫 번째 원자재 누구요? 시멘트 회사요. 시멘트 회사. 그다음에 두 번째 뭐요? 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사도 이익이 있어야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 붐이 일어나는 제가 예상하는 건 2027년에서 2029년 30년대가 건설 붐이 상당히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왜 서울 전역을 봤을 때 노후도가
반이 넘어요. 제가 본 통계는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고 또 노후된 동네가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회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2, 3년이 어렵다고 본다면 앞으로 3년부터 5년, 7년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건설 섹터와 시멘트 섹터가 굉장히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우리가 조정 나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제가 이 종목 중에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GS건설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GS건설 저희가 언제 샀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14,500원에서 14,000원 구간 샀다가 급등했죠. 그리고 이번에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땐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난번에 여기도 한번 샀고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우리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종목이 왜 망가졌는지 다 아시죠? 순살자이라 그래가지고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000원에서 14,000원 구간, 14,000원, 14,500원 구간에서는 얘는 무조건 바닥이니까 절대로 손이 안 나니까 사자라고 무수히 외쳤는데 저 혼자 사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급등을 하면서 많이 갔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급등 같아 보입니까? 주봉 보십시오. 그저 예전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설 경기가 붐을 일었을 때 이 회사가 얼마쯤 갈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최소 목표가 32,000원에서 37,000원 구간 바라봅니다. 현재에서도 5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살 게 없다면 차라리 GS건설, 현대건설 같이 이렇게 건설주 섹터가 앞으로 성장이 할 수 있는 산업 섹터를 거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현대건설을 보시면 얘보다 되게 힘이 없죠.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단타로는 괜찮지만 끌고 가는 종목으로는 별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한번 보실까요? 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좋죠. 삼성물산은 단순하게 국내 건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조정 시에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올 하반기에 가을에 조정이 올 때 그다음에 우리가 시멘트를 보시게 되면 성신양회하고요. 아시아시멘트를 보시게 되면 둘 중에 누가 나아 보이십니까? 아시아시멘트가 나아 보이죠. 왜? 조정을 받는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가주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 종목은 여러분께 골라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보시게 되면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시공서열에서 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서로 좋냐라고 물어볼 때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서열에서 밀리는 회사를 하시겠다면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라면 GS건설하고 삼성물산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이 세 개 섹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닌 조정이 나왔을 때일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에 픽해 놓으셨다가 조정 나올 때 제가 의견 드리면 그때 여러분 함께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종목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자, 철강 섹터에서는 저는 고려아연 이 종목 하나만 보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조정 나올 때 저희가 여기 45만 원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올 때 53, 4만 원에 다 팔았고요. 조정 나올 때 또 한 번 샀는데 급등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철강 산업 다른 종목 한번 보실래요?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뭉개고 앉아 있죠. 다른 종목 보실래요? 자, 현대제철입니다. 눌러 앉아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풍산은요? 예, 그냥 살짝 올랐다 눌렀다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홀딩스 보실래요? 얘는 좀 나은 것 같지만 힘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따라서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유일하게 저는 고려아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고 현재가 아닌 조정 시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 올 하반기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 최소한 내 비중의 40, 50%는 안정 섹터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나머지 절반 자금 가지고 운영하시는 걸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보다 상세한 타점에 관한 부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 대비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또 숨가쁘게 달려와 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훨씬 더 느긋하게 또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하단 참고하시고 토요일 오전 강의까지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주실 테지만 오늘은 저희가 또 간략하게 어떤 내용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물 옵션이 보통 분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을 모르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수익인데요.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면은 선물을 매수하고 옵션은 콜 옵션을 사면 돼요. 근데 장이 떨어질 때는 선물을 매도 진입, 하방 진입하고 풋옵션을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단방향 상품입니다.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예요. 근데 반대로 선물 옵션은 양방향 상품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할 수 있거든요.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콜 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기준점을 이렇게 세워놓고 콜 옵션의 기준점, 풋 옵션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시소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만약 콜 옵션 얘가 뚱뚱해서 이렇게 내려가.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편에 풋 옵션이 올라가겠죠. 다시 말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려면 난 뭐 보면 되냐면 자, 콜 옵션이 지켜졌느냐. 기준점을 깬다면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얘는 지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콜옵션이 올라가니까 지수의 상승을 의미하겠죠. 즉 다시 말해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지수의 방향을 잡는 요령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반대 방향 들어가서 손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죠. 콜옵션 차트가 콜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누가 올라갑니까? 풋옵션이 올라가네요. 아, 장 빠지는구나.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300% 수익 납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정말 기하급수로 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8월 5일입니다. 시장이 급락했던 날인데요. 선물이 25.4포인트 빠졌습니다. 얼마인지 감이 잘 없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선물 1포인트는요.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포인트면 한 계약당 5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선물 한 계약하는데 증거금이 1,000만 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5포인트라는 얘기는 얼마냐면 내가 그냥 선물 1,000만 원 가지고 선물 매도 하방 진입했을 뿐인데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이 급락할 때 손해가 많잖아요. 내가 20% 30% 손해 났다 쳐도 손절 던져버리고 선물 매도 한 계약만 진입하더라도 수익률을 50% 60% 낼 수 있다는 거면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락장에는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 왼쪽 차트가 콜옵션 차트인데 기준점이 4.07입니다. 이 4.07이라는 가격을 붕괴되는 순간 지수는 빠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 때 이 설명을 할 거예요. 기준점을 잡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건데 얘가 빠지는 순간 나는 봤더니 이날 어땠냐면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났는지 아세요? 보시다시피 499배가 났습니다. 일용상 499. 근데 이걸 먹을 수는 없어요. 400배를 어떻게 버팁니까? 사람이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10배만 먹었다고 쳐도 내가 주식 계좌가 만약에 반토막 난 사람은 2배만 나도 본전이거든요. 그죠? 네, 내가 반토막 1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5천인데 5천만 원이 더블 100% 수익 나면 원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배 수익 나면 얼마 될까요? 나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되는 거예요. 원금의 5배가 이익 나겠죠. 그렇다면 선물 옵션을 할 줄 안다면 하락장이 두려울까요? 기대되지 않을까요? 훨씬 낫다. 자, 그러면 이날만 그랬느냐? 아니요. 8월 2일도 한번 보시죠. 이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졌거든요. 종가 저가로. 이날 어땠을까요? 콜옵션이 기준점을 깼다는 거 이거 하나였는데 이날 풋옵션 몇 배 났냐면 바닥에서 115배 났습니다. 100배가 넘는 수익이 나. 여러분이 100%가 아니고 100배예요, 100배. 이게 옵션입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는 적은 금액 가지고 배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50% 수익 나야 5천만 원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 옵션은 하루에 100%, 200% 나는 게 예사 일주일에 그러는 건 한두 번씩은 시세가 꼭 있기 때문에 100% 이상 나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100% 더블 나는 거 버티면 1,000만 원 버는 거고요. 300% 버티면 3천만 원 수익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다 배팅해서 주식에서 다 날릴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1,000만 원만 배팅하고 500만 원만 배팅했는데 그거 가지고 몇 배가 나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만약에 성장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좋은 매력이 아닐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볼게요.
주식과 선물 옵션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만 수익 내야 되는 주식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하락장도 내가 배팅할 수 있는 선물 옵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이번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거 배워볼 가치가 있다? 그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치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양방향 상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증폭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의 시장 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요일 오전 9시 방송도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주와 ETF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섹터별 전망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보다 자세한 사항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공개 방송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